경찰은 화성 연쇄살인의 유령 용의자 이춘재의 DNA 정보가 3건의 살인 사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JTBC 취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번째 사건 DNA 정보도 분석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춘재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서 붙잡혔고 과거 판결문을 보면 범행 수법도 화성 연쇄살인과 비슷했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는 청주였지만 이 씨의 본적과 주소지는 모두 화성이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춘재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처음 입소했을 땐 가장 낮은 4급 경비처우 등급이었는데 2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또 다른 투자사 WFM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정 교수 동생 등이 코링크 주식을 판 돈을 정 교수에게 전달한 정황도 나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온 불법 체류자라는 걸 특정했을 땐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제주 산간은 500mm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은 최대 300mm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지고 있는 북극에 JTBC 스포트라이트 TV 직접 찾아갔습니다. 굉음을 내며 무너지는 빙하와 철 성분이 녹아들어 붉게 변한 바다 등 북극의 경고를 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이 아래로 중 들어서 있는 택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 전용차로 한 차로를 막고 서 있는 건데요.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는 불법 주정차 택시들로 몸살을 앓는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살인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는 5차와 7차 그리고 9차 총 3개 사건 때 발견된 DNA 정보와 일치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또 4차 사건의 DNA 정보와도 일치하는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1994년 처제를 살해한 곳은 충청북도 청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적과 주소지는 화성시 진안리였던 것으로 또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규모 수사본부가 꾸려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도훈 기자, JTBC가 보도한 용의자 신원에 대해서 오늘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가 50대 남성 이모 씨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도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JTBC가 보도한 이번 사건 용의자의 신원을 경찰이 공식 확인한 건데요. 정확히는 56살 이춘재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오늘 경찰 발표는 모두 3건의 사건과 일치하는 DNA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건의 사건에서 일치한다고 알려졌었는데 한 건이 더 늘었습니까? 네, 경찰은 지금까지 현장 증거물 3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중입니다. 1986년부터 4년 7개월 동안 일어난 10건의 사건 중 각각 다른 3건의 사건 증거품에서 용의자 이 씨의 DNA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중 마지막 한 건은 바로 어젯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DNA 감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다른 사건 증거품에서도 용의자 이 씨의 DNA가 일치가 확인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 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오늘 대대적인 재수사를 공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미제 사건 수사팀과 광역수사대 그리고 이제 과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팀장이던 하승균 전 총경 등
전직 경찰까지 모두 57명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경찰 관계자는 사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수사팀뿐만 아니라 사건 피해자 유족 등도 다시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거는 용의자 이 씨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게 됐는데, 하지만 이 용의자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죠. 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어제 오후 부산교도소를 찾아 수감돼 있는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정식 조사는 이제 시작 단계라면서 이 씨의 진범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나머지 사건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을 다시 받고 이 씨와 나머지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예. 화성살인 사건의 수사본부가 꾸려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곳에서는 지금 화성 4차 사건의 DNA 분석이 오늘 추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이제 그러니까 5차, 7차, 9차 사건에 이어서 새로 분석을 하는 사건이 이제 4차 사건입니다. 경찰이 오늘 증거물을 그쪽으로 보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오늘 국과수가 4차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넘겨받아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낮부터 이곳에 와 있었는데요. 오후 4시 반쯤에는 증거물들이 담긴 하늘색 박스가 보관실로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앞서서 5차, 7차, 9차 사건 증거물들에서 DNA를 검출했는데 이춘재의 것과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동일한 것으로, DNA가 동일한 것으로 나왔던 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5차, 7차, 9차 이제 3개의 사건이었는데, 사건으로만 보면은 3건이지만 일치된 DNA 정보, 그러니까 증거물, 감정물로는 6건이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국과수가 분석한 건 9차 사건 증거물들입니다. 이 중 1개 증거물에서 이 씨 DNA가 나왔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분석한 7차 사건 증거물 중 하나에서도 이 씨 DNA가 나왔고요. 또 어제 5차 사건 증거물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중 4개 증거물에서 이 씨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 증거물에서 이 씨 DNA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은 사건들 몇 개입니까? 1차와 2차, 3차, 6차, 10차일 것 같은데, 이 나머지 다른 사건들의 증거물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분석 중인 4차 사건의 DNA 정보도 이 씨의 것과 일치를 하면 앞서 검출된 3차례 사건을 포함해서 총 4차례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총 10차례의 사건 중에서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를 하면 사건 5개가 남는 건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중 10차 사건 증거물은 이미 분석을 했는데 그 어떤 누구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2차, 3차 사건의 증거물은 국과수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1차, 6차 사건 증거물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 의뢰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자, 대부분 발생한 지 30년이 넘은 사건들입니다.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30년이 넘은 사건의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취재진과 만난 국과수 관계자는 일단은 사건 증거물들의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건의 증거물들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분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사건 증거물의 경우에는 피가 튄 부분 같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오래된 사건의 증거물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또 오래된 사건 증거물이라고 해도 세포 파괴가 안 되고 잘 보존된 상태라면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예, 이춘재는 충북 청주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가 체포돼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이춘재의 본적과 주소지는
모두 화성이었습니다. 사건이 2차례나 발생한 곳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처음 교도소에 입감 당시 주소도 이곳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1994년 초 대전교도소에 수감될 때 등록된 본적은 화성 진안리, 지금의 진안동입니다. 집 주소 역시 진안동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본적과 주소지가 있는 진안동은 2차, 6차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또 이 씨의 DNA가 확인된 5차, 7차, 9차 범행 장소와도 멀지 않습니다. 9차 장소는 집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은 화성에서 1991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이 씨가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한 건 1993년 12월이라 2년여 사이 주거지를 화성에서 청주로 옮긴 겁니다. 수사가 처음 시작된 건 1986년이라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을 피해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처제 살해 사건으로 붙잡힌 뒤 교도소에선 초범으로 관리됐습니다. 당시 이 씨가 수사를 받았는지에 대해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혈액형이 다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에서 검거될 당시 확인된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이지만 경찰이 밝힌 4차, 5차, 9차 사건의 용의자 혈액형은 B형입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붙잡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때 판결문을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또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비슷한 방식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이춘재는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수면제를 음료에 타 마시게 하고는 성폭행을 하고 살해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등 판결문에 기록된 이 씨의 범행 수법입니다. 둔기로 때려 기절시키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뒤 시신을 집에서 약 880m 떨어진 곳까지 옮겨 덮개로 덮어놓는 방식으로 유기했습니다. 그 집 건지 누구 건지 있더라고. 그때 가보니까 혹시 버리지 않았나. 나중에 알고 이제 맞더라고.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분은 스타킹에 묶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처제를 대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봤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의 성격은 내성적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부모도 말리지 못할 정도라고 판결문에 나옵니다. 평소 아내와 아들을 방에 가두고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전 교도소에서 생활한 이 씨는 형이 확정된 뒤 부산교도소로 옮겨져 지금까지 수감돼 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동 이슈팀의 오선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일단 5차와 7차, 9차 세 개 사건에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3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총 10건 중에 범인을 잡은 사건은 1988년 발생한 8차 사건뿐입니다. 현재 9개의 사건이 남은 건데요. 이 씨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입증된 3사건을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5차 사건의 경우 1987년 1월 10일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8시 50분쯤이고요. 여고생 홍모 양이 버스에서 내려 귀가 중 살해됐습니다. 7차 사건은 그 다음해인 1988년 9월 7일입니다. 오후 9시 반쯤 50대 주부 안모 씨가 살해됐습니다. 9차 사건은 그로부터 2년 뒤인 1990년에 발생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여중생 김모 양이 귀가 중 살해된 사건인데요. 세 사건 모두 범죄가 발생한 다음 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세 사건의 범죄 수법도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하죠? 네, 5차, 7차, 9차 사건의 공통점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두 손이 묶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은 스타킹이나 블라우스 등 피해자의 물품을 이용해 두 손을 묶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피해자의 입엔 모두 재갈이 물려 있었다는 점인데요. 양말이나 손수건, 속옷 등 사용한 물품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사건 모두 끈으로 목이 졸려 숨진 교살이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건데요. 물론 다른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은 발견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3차 사건과 4차 사건의 피해자도 양손이 묶인 채 발견이 됐고요. 교살이 사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모두 다 사건이 일어난 지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어떤 증거물에서 DNA가 발견이 된 겁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국과수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차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가 입었던 목티와 청바지, 그리고 속옷 2개에서 DNA 정보가 추출이 됐고요. 예. 국과수에서 용의자의 DNA와 맞춰보니 일치했습니다. 또 7차와 9차 사건은요, 피해자의 속옷에서 추출된 DNA 정보가 용의자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결국 총 3개의 사건에서 나온 6개의 증거물과 DNA가 일치한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DNA가 다른 사건과도 일치하는지 현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 사건이 발생했던 위치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5차, 7차, 9차 사건의 위치를 지도에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화면인데요. 화면상으로는 사실 이 지점 간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각 지점 간의 거리가 10km 이내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예.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는 거고요.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 사건 외에 나머지 사건들의 위치도 보시면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바로 7차 사건일 겁니다. 이때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났었죠. 네, 7차 사건 당시 버스에 탔던 범인을 봤던 바로 운전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바로 이 몽타주가 당시의 버스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갸름하고 보통 체격이라고 하고요. 신장이 165에서 170cm가량이라고 합니다. 또 7차 사건이 1988년 발생했는데요. 당시 24살에서 27살 가량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용의자 이 씨가 1963년생이기 때문에 1988년도에는 26살로 계산이 됩니다. 추정되는 나이대가 대충 비슷한 거군요. 맞습니다. 일치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용의자 이 씨와 교도소에서 함께 생활을 했다고 밝힌 재소자도 지금 이 몽타주가 이 씨와 실제로 굉장히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한 소식은 다음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재소자 같이 있었던 재소자의 이야기를 잠시 후 또 전해드린다는 이야기군요. 잘 들었습니다. 기동 이슈팀의 오선민 기자였습니다. 예, 이춘재는 1994년 처제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 같은 방에서 석 달간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한 제보자를 만났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제보자입니다. 자, 이 제보자는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A 씨는 1994년 여름 이춘재를 대전교도소 안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3달 동안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이 씨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혼자 말도 없고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봤나?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하고 그 사람 되게 흠슴해 보이거든. A 씨는 이 씨의 얼굴이 1988년 7차 사건 뒤 만들어진 화성 연쇄살인범의 몽타주와 거의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눈매는 거의 비슷하고 코만 좀 크고 볼살이 약간만 들어가면 몽타주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뽀얀 얼굴, 하얘 일을 안 하는 손. 새끼손가락은 기억나요. 예뻤다. 25년이 흘렀지만 A 씨는 지금도 이 씨의 이중적인 행동은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제가 굉장히 이뻤다. 그걸 강조하더라고. 예뻐서 강강하고 죽이고 사체유기까지 하고 가족이나 이제 친지한테 걸릴까봐 그래서 죽였다. 저한테 죽였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나는 죄가 없다, 무죄다, 억울하다. 죄책감은 받을 것도 없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지. 이 씨가 그 당시 교도소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은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씨가 교도소 생활은 모범적이었지만 위험한 요소가 많았던 인물이었다고 JTBC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변호사 접견을 갔다 와서 나는 무죄인데 왜 자꾸 인정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력을 다 했으니까 자기는 내가 무죄인데 왜 인정하냐. 나는 끝까지 대법원까지 간다. 그 얘기 이제 지금도 생기생해. 내면에는 나가야만 할 이유가 있었겠죠. JTBC
김태형입니다. 예, 이 씨는 지금은 부산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감 생활이 원만해 가장 좋은 등급인 1급 모범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화성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뒤에는 독방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수감 생활을 하며 가구 제작 전시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춘재는 1995년 10월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만으로 24년째 복역 중입니다. 경비처우급은 S1 등급, 다시 말해 1급 모범수입니다. 4개 등급 중 가장 높은 급수로 부산교도소의 경우 전체 수용자의 상위 10% 수준입니다. 이 급수는 죄질과 전과, 가족관계 등에 따라 입소할 때 정해지고 수용 생활 중 별도의 심사를 거쳐 달라집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이 씨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수용 생활을 시작했다며 특별히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생활해 시간이 지나면서 등급이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가 다른 수용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평범하게 지내왔다고도 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씨가 올해까지 가족을 접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2006년부터 접견이 가능해졌다는 일부 보도 내용과 달리 형이 확정된 1995년부터 접견 제한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개월 전까지 이 씨는 어머니와 형제 등 가족과 지인을 매년 2~3차례꼴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기수의 경우 수감 2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정당국은 이 씨의 가석방을 검토한 적도 없고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 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어 이 씨를 독방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경찰이 국과수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DNA 분석을 맡긴 건 1986년 첫 사건이 일어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말해 화성 사건으로 국과수가 DNA를 분석한 적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건데 왜 그런 건지에 대해 경찰과 국과수의 설명이 좀 다릅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한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990년 일본 과학경찰연구소에 의뢰한 적은 있지만 지금까지 국과수에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우리나라의 DNA 분석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땀방울로도 DNA 검출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였던 2006년 4월까지만 해도 입안에 있는 표피 등이 있어야 대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용의자 DNA 증거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DNA 대조로 시료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어 맡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과수 관계자는 현재 경험이 축적되고 장비가 발전하긴 했지만 기법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액과 타액 등의 분비물에서 DNA를 검출하는 과정은 이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예, 경찰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뿐 아니라 또 다른 2건의 미제 사건의 DNA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2005년 수원에서 또 2011년 부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여월동의 한 공원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데다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이 석 달 전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나 유류품이 남아있지 않아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내진 못했습니다. DNA 분석에 한계가 있어 용의자에 대한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5년 2월에 벌어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주점 살인 사건도 비슷합니다. 가게 주인인 50대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살해됐지만 용의자를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장기 미제였던 2 사건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과수가 증거물을 재감정한 결과 용의자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각각 발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사건에서 찾은 기대감은 33년이 지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화성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는 일이 남아있는 장기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3대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그중 또 다른 하나가 바로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6개월 전부터 경찰의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맡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내일 아이들 유골이 발견된 현장을 찾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었죠.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장 보고 싶고 장 그랬죠. 1991년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5아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개구리 소년 찾기에 온 국민이 참여했지만 단서 하나 못 찾았습니다. 소년들의 유골은 11년 뒤인 2002년에 나왔습니다. 두개골에서 함몰 흔적과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살해된 뒤 안매장됐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채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서 하나 찾기가 쉽지 않지만 원점부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뜨면 한두 건씩만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민감용 경찰청장도 내일 유골 발견 현장을 찾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범인을 꼭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로 한 겁니다. 유가족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미제 사건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죠. 이렇게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예, 뉴스룸에서는 이춘재의 DNA 정보를 직접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강필원 법유전자 과장과 인터뷰를 1시간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식을 했고 또 DNA 정보 감식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이 내용은 2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과 관련한 수사 소식입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죠. 코링크 측이 가지고 있던 WFM 주식을 조 장관 오촌 조카 부인 명의를 이용해 사들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검찰 취재 기자 연결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성국 기자. WFM은 원래 코링크가 운용하는 배터리 펀드가 투자한 영어 교육 업체였죠. 그런데 이 WFM 주식을 정 교수가 차명으로 샀다는 겁니까? 금융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18년 4월 코링크로부터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장외 거래로 샀습니다. 비슷한 때 조 장관 처남이라는 회사의 서모 대표도 WFM 주식을 1억 5천만 원가량 삽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 주식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즉 이들의 이름을 빌려 산 주식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부부는 코링크의 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 투자 종목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 펀드와 별개로 코링크가 운용하는 배터리 펀드에서 투자한 WFM 주식도 차명으로 산 경우 지금까지의 주장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정 교수는 그동안 코링크 블루 1호 펀드에 10억 5천만 원만 투자했다고 주장해 왔죠. 그런데 다른 정황도 나왔다고요. 동생 정 씨는 코링크 주식을 샀다가 2018년 8월 갖고 있던 이 주식을 회사 임원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판 돈은 동생 정 씨가 아닌 정 교수에게 전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촌 조카 조 씨는 또 WFM에서 코링크로 대여금 명목으로 13억 원을 빼돌렸는데요. 조 씨는 이 중 10억 원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즉 정 씨가 오촌 조카와 동생을 이용해 코링크의 블루 1호뿐만 아니라 코링크 자체의 주식도 거래하고 돈도 수시로 빌려주고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 코링크 관계자들은 대부분 다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까? 검찰은 오늘도 코링크의 이모 대표 등을 불러서 막바지 펀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초 이번 주 정 교수도 소환할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목요일인 오늘까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동양대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초 정 교수를 불러 코링크 경영에 개입했는지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자녀 입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성국 기자였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여야는 오늘도 조국 장관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제로라도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직무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겠다며 맞섰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회의 빠지고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세비 깎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 국민투표로 의원직 박탈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등이 거론됐습니다. 조국 장관 논란에서 민생에 집중하자는 취지입니다. 강제장치까지 다시 만들면서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어야 되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를 바꿔야 한다며 도덕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조 장관 파면만이 국정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면서 민생 핑계로 외면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밤 여의도 한 식당에선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은 내일부터 일선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의 대화에 나섭니다.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포함해서 검찰개혁에 대한 평검사들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만납니다. 조 장관이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의정부지검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언론을 통해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던 안미현 검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수부가 없는 검찰청이기도 합니다. 앞서 조 장관은 특별수사부가 주로 맡는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승진 등 인사평가 제도와 이른바 상명하복식 검찰 조직 문화 문제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도 상관의 폭언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검찰 조직 문화와 교육 승진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이 일선 검사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은 조만간 출범하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장관과 검사, 직원들이 외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진솔하게 대화하기 위해 일정과 행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오늘 저녁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앞서 3차례씩 촛불 집회를 열었었는데 이번엔 이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보이는 연세대도 동참했습니다. 집회는 모두 총학생회가 아닌 개별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오전엔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조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조 장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사람을 임명하라고 했는데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지만 악의적인 공격을 받아 명단 공개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인사들이 잇따라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한 뒤 공천 물갈이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40명 넘게 교체될 거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중진연석회의, 이해찬 대표가 가볍게 농담식으로 말을 건넸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가라앉았습니다. 국회가 신뢰도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내에서 중진 물갈이 얘기들이 나오는 마당에 신뢰를 받지 못하면 공천받기 어렵다는 쪽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선 친문 인사들의 잇단 총선 불출마 소식 이후 공천 물갈이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역 의원 출신 장관과 중진 의원, 비례대표 의원 등 10명가량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연말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자 20%를 고려하면 현역 물갈이 폭이 40명을 넘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민주당에선 조국 장관 논란 이후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개혁 공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선보다는 당장 조국 장관 사퇴 요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하루 현역 의원 5명이 더 삭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어지는 삭발이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린 눈도장 찍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어젯밤 늦게 바른미래당 윤리위가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를 기습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의원들은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당내 갈등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겁니다. 심야 기습 결정을 두고 아침부터 손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윤리위를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작태를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용팔이 강목부대 동원 전당대회를 연상케 합니다. 강목을 들고 지금 이 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 최고위원이 직무정지로 최고위에서 빠지면 손 대표를 지지하는 최고위원과 그렇지 않은 최고위원이 똑같이 4명이 됩니다. 의견이 절반으로 갈리면 손 대표가 결정권을 갖습니다. 손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비당권파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됐는데 유승민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만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손 대표께서 정치를 이렇게 추하게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탈당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일 오전 당 최고위원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그간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하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다시 한번 부딪힐 수 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김 지사는 피고인석에, 김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드루킹 김 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주장하면서도 시연 당일 식사를 했는지를 놓고는 말을 바꿨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열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이 있던 2016년 11월 9일 행적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지사 측과 증인으로 나온 김동원 씨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각을 세운 겁니다. 김 지사 측은 구글 GPS 기록을 근거로 저녁 7시에서 9시에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 산차에 있었던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저녁 식사와 선풀 작업 브리핑만 있어 킹크랩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 씨의 진술은 계속 변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두고 경찰 수사 땐 김 지사와 식사를 했다고 했다가 특검에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재판에선 김 지사가 늦어 회원들만 식사를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시연 준비를 지시했다는 시기도 달라졌습니다. 수사 초기엔 시연 당일 준비를 시켰다고 했다가 1심 재판에선 시연 2, 3일 전, 2심에선 일주일 전에 지시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김 지사 측은 시연 일주일 전인 11월 4일부터 로그 기록이 나오자 시점을 맞추기 위해 김 씨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뚫린 지 사흘째입니다. 일단 전국 돼지 농장에 내려졌던 이동 중지 명령은 풀렸는데요. 경매도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고 불안감에 치솟았던 돼지고기 값도 차츰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돼지열병이 퍼질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흘째.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리면서 돼지고기 경매도 전국에서 다시 시작됐습니다. 돼지고기 값도 곧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에 영향을 줄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살처분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면 모를까 현재까지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수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급식용으로 닭고기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돼지열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주와 연천을 들렀던 차량 등과 접촉한 건 전국 500여 곳입니다. 우선 경북 지역 3곳은 감염이 안 된 걸 확인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향후 이제 일주일간 최소한 요 기간은 사실 좀 누구도 말할 수는 없죠. 약간 조심스러운데 최소한 이 중점 지역을 가지고 좀 관리는 제대로 했다면 뭐 현재까지 크게 우려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는 돼지 농가 6,300곳을 전부 소독하고 점검한 뒤 앞으로는 파주와 연천을 중심으로 6개 지역을 위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돼지열병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벌써 13개월째 그 사태가 이어지면서 돼지고기 값이 47%나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한 건 지난해 8월입니다. 1号，辽宁沈阳市沈北新区某养殖户的生猪发生疑似非洲猪瘟疫情。
이후 열병은 중부 지역 허난, 동부 해안의 장수와 저장, 안우이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축사 폐쇄, 살처분 등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9월엔 북부 지역을 휩쓸기 시작했고 올해 4월에는 서쪽 신장에 이어 남쪽 하이난성까지 모두 31개 행정구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돼지 열병이 260일 만에 덮친 지역이 한국 면적의 96배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중국 157개 지역에서 열병이 발생했는데 이 중 54곳에선 여전히 돼지 열병과의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열병 장기화는 돼지고기 파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에만 돼지고기 값이 46.7%나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후추나 부총리가 직접 돼지고기 값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사육돼지 감소폭은 8월에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열병에 따른 돼지고기 파동을 겪고 있는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방역과 수급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8살 아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아이가 쓰러진 걸 확인하고는 바로 달아나 버렸는데요. 이 운전자가 카자흐스탄에서 온 불법 체류자라는 걸 경찰이 파악했을 땐 이미 출국한 뒤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본 시민들이 달려갑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반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장모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고를 낸 피의자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아이가 쓰러진 걸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한 분이 고함을 쳤어요. 저놈이 도망간다. 빨리 잡아야 된다. 라고 했지만 이제 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범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 체류자 20살 S씨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간 머무는 단기 비자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사고 현장과 2km 떨어진 곳에선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운전자와 등록된 명의자가 다른 대포차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S씨가 마트에서 쓴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해 S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뒤였습니다. 범행 후 18시간 만에 출국 관광기로 출금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에 S씨를 수배하고 카자흐스탄에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어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달 들어 반토막 났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들이 일제히 일면 머릿기사로 이 소식을 다뤘는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큰 타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한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는 성적표가 나오자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주요 신문들은 관련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관광객의 60%가 한국인이었던 오이타현의 경우 저가 항공까지 운항을 중단하면서 한국인 관광객의 씨가 말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단체 관광객 1,200명분이 전부 취소된 골프장의 실태도 전했습니다. 홋카이도의 지방은행이 관광업계를 상대로 긴급 융자 창구를 연 것도 소개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도쿄 도심에서도 쉽게 눈에 띕니다. 수출 규제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로 붐볐던 관광지인데요. 지금은 한국어가 거의 들리지도 않고 보시는 것처럼 안내문에도 한국어는 사라졌습니다. 大体半分ぐらいのじゃないですか、韓国の方だけでね。商売はやっぱり影響してますね。3割ぐらい影響してますかね。 그래도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中国は対前年比 16%、欧米や東南アジアは対前年比 13%、この大幅な増となっ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대만이나 홍콩의 경우 2번 이상 왔던 재방문객이 많아 성장세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 일본이 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한일 양국 모두 서로에게서 수출 심사 할 때 우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장 적용받지 않는 기업들도 수출 규제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 자동차 업계는 서로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부품을 미리미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상대방 국가에서 수입해야 하는 부품을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절차 규제 대상이 자동차 부품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약 규제 대상이 돼 개별 허가 방식으로 수출 심사를 받게 되면 허가가 나는 데만 최장 90일 정도가 걸릴 수 있어 생산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까 봐 중국 대비 한 2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죠. 평균으로 3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생산을 하고 있다가 한 5개월치 재고 확보를 하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현대차가 점화 플러그를 생산하는 덴소 등 일본 부품 업체들에 수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접합용 소재나 잠금 장치 등 한국산 부품을 당겨 수입해 재고를 쌓아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업체들이 일본으로 수출한 자동차 부품은 7억 4,900만여 달러, 일본에서 수입한 자동차 부품도 이와 비슷한 7억 3,600만여 달러 규모입니다. 전체 수입 자동차 부품의 19%를 일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양국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망언이 일본에서 또 나왔습니다. 한 우익 정치인이 조선시대 공식 외교 사절이었던 조선통신사를 일컬어 흉악 범죄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여성에 대한 폭행과 살인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사사키 지나스 의원입니다. 사사키 의원은 지난 12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교과서가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통신사가 환영받았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라면서 통신사는 여성에 대한 폭행, 살인, 강도를 반복한 흉악한 범죄자 집단이라고 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식 이름을 강요한 창씨 계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부인한 뒤 자신과 같은 주장을 일선 학교에 알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사키 의원은 극우 성향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으로 지난 4월 당선된 초선입니다. 당장 해당 구의 교육위원회는 그의 주장에 대해 교과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고 동료 의원들도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통신사를 연구해온 학자도 통신사는 조선 국왕이 임명한 정식 사절단이었다며 공인의 발언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사키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이며 따라서 발언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후드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소녀상으로 접근하더니 주변 화분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소녀상은 2013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설치된 소녀상으로 지난 7월에도 누군가에 의해 동물 배설물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9.19 평양선언을 내놓은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 이후로 지난 1년 동안 남북관계는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남측에서는 조촐하게나마 기념식을 열고 대화를 하자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침묵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당초 정부는 9.19 선언 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시민들을 모아 철도로 도라산역까지 올라가는 평화열차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대화를 촉구해보려 한 겁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 규모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기념식엔 남북 철도 연결, 경제협력 등 평양선언 이행에 관련된 인사들이 100여 명 참석했습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도 항상 열어두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9.19 선언의 성과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진 바탕에도 9.19 선언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9.19 선언과 관련해 침묵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침묵이 무언의 메시지란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대남 메시지 자체를 크게 줄였다며 당분간 북미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두 정상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지혜를 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4일에는 임기 동안 3번째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 제주도가 영향권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요. 2주 전 태풍 링링이 강한 바람 태풍이었다면 이번 태풍은 강력한 비 태풍입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300mm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보입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하부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바다에서 어제 발생했는데 오늘 낮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진로가 바뀔 수도 있지만 토요일부터 제주도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일요일 오후 제주에 가장 가까이 다가온 뒤 남해안을 거쳐 한반도를 빠져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 타파는 많은 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와 비슷한데 한반도에 내려와 있는 북쪽 찬 공기와 만나 비구름이 커질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제주 산간은 500mm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최대 300mm까지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유독 우리나라로 향하는 태풍이 많습니다. 타파가 올 들어 6번째인데 1904년 관측 이후 역대 2번째 기록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희 JTBC 스포트라이트 팀이 뜨거워진 북극의 모습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북극 해빙의 면적은 약 50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1981년부터 2010년 8월 평균보다 217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10배 가까운 빙하가 사라진 겁니다. 2030년 여름에는 북극 바다에서 얼음을 볼 수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보신 것처럼 지구온난화가 미칠 파장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뿜어내면 불과 8년 뒤 지구온도가 1.5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1.5도보다도 더 많이 뜨거워지면 북극 빙하만 녹는 게 아니라 물과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는 4억 2천만 명이나 늘고 기후변화로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는 취약계층은 4배로 많아집니다. 연간 어획량의 감소 폭도, 식물이나 척추동물이 멸종될 위험도 커집니다. 북극뿐 아니라 남극도 녹아내리면서 기온 상승의 폭은 더 커지게 됩니다. 해수면은 4m 넘게 높아져 세계의 주요 연안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묶어야 한다고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댄 이유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에 남은 시간을 계산한 시계입니다. 8년 3개월이면 1.5도가 오릅니다. 그리고 2도가 오르기까지는 불과 2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배출량이 늘면 시계는 더 빨리 갑니다. 당장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많은 7억 톤을 넘겼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1억 2천만 톤이나 더 뿜어낸 겁니다. 정부가 실현 가능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오늘 밤 스포트라이트에선 방금 전해드린 온난화로 녹아버린 북극 실태를 집중 조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살짜리 꼬마가 역세권의 빌딩을 갖고 있는데 증여받은 것도 상속받은 것도 아니다. 누가 봐도 수상하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판 걸로 돼 있는데 알고 보니 계약금만 받고 넘긴 거였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수상한 어린 부자와 부모 약 20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A씨는 역세권에 있는 빌딩을 3살짜리 손자에게 양도했습니다. 매매 계약서까지 썼지만 5%의 계약금만 받았을 뿐 잔금은 받지 않고 넘겼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정상적으로 판 것처럼 꾸민 겁니다. 비중견기업은 사주의 장남에게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빠져나간 돈은 거래처와 짜고 세금 계산서를 조작해 채워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빼먹은 세금만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은 혐의가 있는 자산가 등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기업 자금 유출, 부당 내부 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 연소자 147명 등 조사 대상자들이 가진 재산은 총 9조 2천억 원으로 한 명당 평균 419억 원입니다. 이 중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는 147명입니다. 이들 가족의 재산은 평균 111억 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이들 미성년자는 물론 부모들에 대한 자금 추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서울 집값에 이어 전셋값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이 사실상 전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걸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죠. 당정에 이어 국토부가 전월세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1억 원대이던 전셋값이 이달 들어 1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한 1억 정도 올랐다고 봐요. 물건들이 이제 소진되고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하니까. 서울 전셋값은 7월 이후 12주째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4구의 오름세가 두드러집니다. 집값을 따라 전셋값도 오른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예고되면서 서둘러 내 집을 마련하기보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당정이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장치 마련을 서두르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는 건데 사실상 전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계약 연장을 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 간 조율,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경우 임대 물량이 줄고 전월세도 단기간에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걸 수면장애라고 하죠. 이런 수면장애로 지난해 57만 명이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성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최근엔 20, 30대 남성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좀 편안히 푹 오랜 시간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요. 카페인 때문에 못 잔 경우도 있고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잘 못 자요. 어제 저녁 인천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도착 직전 새로 추정되는 물체와 부딪혔습니다. 여객기는 사고 직후 호치민 공항에 비상 착륙했는데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충격으로 여객기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는 바람에 연결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토요타 캠리와 렉서스 등 37개 차종 약 9천 대의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렉서스 ES300H에선 브레이크 결함이 발견됐고
캠리는 조수석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업체 3곳에는 과징금 4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는 걸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설계 작업과 행정 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시민 여론을 더 들은 뒤 사업 시기와 범위 등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갈 걸로 예상됐었는데 내년 4월 총선 뒤에나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큰손 임대사업자 30명이 가진 집이 11,000채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세준 사람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로 594채를 등록했습니다. 6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였습니다. 이런 종소리 요즘은 듣기 쉽지 않죠. 시끄럽다는 민원에 종을 치는 성당이 거의 사라진 데다가 그나마 들리는 종소리도 미리 녹음한 게 대부분인데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종을 쳤던 우리 시대 마지막 종지기도 이번 주를 끝으로 종탑을 떠난다고 합니다. 김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69년도에서 왔을 23 종지기가 어느새 73 노인이 됐습니다. 젊은 시절엔 뛰어서도 올랐다지만 120개 계단, 5층 높이의 종탑이 이젠 힘에 부칩니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다 정확히 낮 12시가 되면 줄을 잡고 기다리던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종을 움직여 소리를 내려면 밧줄에 거의 매달려야 합니다. 3분 가까이 3개의 종이 번갈아 울립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신학생인가 다른 사람이 종을 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민원 들어왔어요. 종소리 이상하다고. 창밖에 어스름이 깔린 오후 7시 또 한 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종소리는 50년 동안 한결같이 도심 곳곳에 다다랐지만 그 풍경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야트막한 집들이 늘어선 주변이 지금은 촘촘한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종을 직접 치는 성당이 거의 사라진 시대, 할아버지는 마지막 종직이었습니다. 50년째 저녁 약속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미사를 끝으로 종탑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좀 서운하기도 하죠. 힘들었지만 내가 치는 소리가 아니고 이제 자동화로 하니까 100년이 된 성당, 50년 동안 종을 지켰던 종지기가 떠나면 종소리는 사람 대신 기계식 자동 타종으로 대신합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택시들이 쭉 늘어선 모습,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죠. 승객 입장에선 바로 탈 수 있어 편하기도 하지만 다른 운전자들에겐 교통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택시 승차장을 만들었는데 밀착 카메라가 돌아보니 대부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버스 전용 차로에 주정차한 차량을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속하는 차량이 사라지자 갑자기 어디선가 택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줄지어 늘어서더니 바닥에 버스 글자를 덮어버립니다. 날이 저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모란역입니다. 제 뒤로 길게 늘어선 택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택시 승차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여러 대의 택시들이 막고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건데요. 정작 시민들이 타야 할 버스는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버스는 결국 다른 차선에 멈춰섭니다. 승객들은 도로 한복판에서 버스에 탑니다. 정류장은 사람과 차가 뒤섞여 혼란스럽습니다. 붉은색 바닥인 레드존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암묵적으로 여기 쭉 서는 늘 항상 쓰는 자리였거든요. 저기 카메라도 있는데 단속이 좀 안 걸리세요? 글쎄요. 늘 하던 거라 잘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도 불법 주정차 중인 택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의 한 병원 앞은 입구부터 택시가 늘어서 있습니다. 우회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가 있지만 기사들은 이를 교묘히 피해갑니다. 바로 옆에 택시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있지만 택시 대신 택배 차량이 서 있습니다.
택시가 승객을 기다릴 수 있는 택시 승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만 외면받기 일쑤입니다. 쇼핑몰이 몰려 있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쇼핑몰에서 나오는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택시 여러 대가 줄 서 있는데요. 사실은 7대 넘어서부터는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이 택시 승차장 지도에는 400m 거리에 택시 승차장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곳 상황은 어떨지 한번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승차장은 텅 비었습니다. 쇼핑몰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택시 승차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다리는 택시나 타려는 승객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설물만 설치돼 있어서 쇼핑몰 앞과는 상당히 다른 상황입니다. 내가 택시 필요하다 딱 느끼면 그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아니면 좀 차 많이 다닐 법한 곳 그런 데 찾아보고 택시 정류장은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승차장에서 택시가 잡히긴 할까? 시간을 재고 택시를 기다려봤습니다. 10분이 지나도 택시가 오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택시에게 손을 흔들어봤지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간신히 한 대를 잡았습니다. 지금 막 택시가 잡혔습니다. 15분 기다려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없지 사람이. 거대한 만들어낸 사람도 없어요. 공무원들하고 채상 공무원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서울시 안에는 300개 넘는 택시 승차장이 있습니다. 택시를 쉽게 부를 수 있는 앱도 활성화돼 승객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적어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택시콜을 하다 보니까 사실 택시는 아무 데서나 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승차대를 이용하는 이제 그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로 곳곳이 택시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지만 이런 택시 승차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로 위에서는 시민들, 택시 그리고 대중교통이 뒤섞여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연주환입니다.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구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낸 것, 결국 DNA 정보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이 컸는데요. 분석 작업을 이끌었던 법유전자과의 강필원 과장님을 잠시 연결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강 과장님, 일단은 분석하시고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시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3개의 화성 사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차하고 7차하고 9차인데요. 지금도 이제 계속 감식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추가로 또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DNA가 일치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분석 작업을 또 해봐야 알겠지만 오늘 오후에 이제 4차 감정물이 다시 이제 접수가 됐고요. 지금 분류 작업을 통해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9차, 7차, 5차 이외에 다른 차수에서 어떤 남성의 유전자형이 확보될지는 실험실에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 봐야 알 수 있는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요. 4차 사건의 DNA 감식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4차 사건을 오후에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조금 감정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차수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 다른 차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각자 또 사건마다 달랐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며칠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은 한 1주 반에서 2주 이렇게 걸린 것 같고요. 예. 감정물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 감정물에 묻어 있는 DNA 양이라든가 찾아내는 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어떤 감정물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 범인이 아니라 이제 유력한 용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이 DNA 감식으로 용의자인 것을 밝혀냈는데 범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증거 가치인데요. 이 DNA 정보를 증거력으로 인정을 하느냐 또 하지 않느냐는 재판부에서 판정하는 문제이고요. 예. 국과수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뭐 높은 거라 보통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DNA 감식 결과로 동일 인물이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났다 그러면은 그게
그 퍼센티지라고 해야지 될까요? 어느 정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통 과학적으로는 평가를 합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개인 식별을 할 때 어떤 예. DNA 정보를 확보를 하면 이 사람과 매칭이 됐을 때 그 신뢰성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한국인 집단에서 산출된 통계를 가지고 밝혀드리는데요. 보통은 확률이 너무 높아서 이론적으로 봐서는 지구상에 단 한 명밖에 없는 훨씬 그 이상의 신뢰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차 사건 수사 당시에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밝혀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맞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인데요. 그 당시 감정물에서의 B형으로 통보가 됐던 혈액형은 혈액이나 DNA에서 밝혀낸 혈액형이 아니고요. 예. 그 당시 감정물 자체에서 간접적으로 혈액형을 하는 것이고요. 그 혈액형은 A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 B라는 사람의 인체 분비물이 섞여서 혼합된 상태에서의 혈액형일 수가 있어요. 예. 또 기타 인체 분비물 이외에 주변의 오염물질, 이런 물질들이 혼입이 되면 혈액의 혈액형과 달리 표현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피해자와 또 용의자의 인체 분비물이 섞였을 때 양적인 비율에 따라서 달리 혈액형이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수사관들한테 늘 이 주지를 시키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9차 사건에서 확보된 DNA는 순수하게 한 사람의 순수한 DNA이기 때문에 DNA 분석에 의한 이번에 혈액형은 O형이 나왔고요. 소위 말하는 경기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사람도 O형이다라고 해서 별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DNA 검사에 대해서 이제 감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3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길게 보면은 34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자, 이렇게 오래된 증거물에서 DNA 정보가 과연 어떻게 추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거물에 묻어있는 DNA는 증거물에 묻어있는 인체 분비물에서 유래한 세포들의 존재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세포들이 어떤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예. 또 양도 중요하지만 그 세포들이 햇빛이나 다른 케미칼에 노출되지 않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DNA가 분해되지 않았다면 그 시기에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 보면 뭐 수백 년 된 미이라에서도 DNA를 분석해내고 뭐 그런 게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DNA 분석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던 게 이제 2000년대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자, 2000년대부터 이런 방식이 좀 가능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궁금증도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공소시효가 끝난 게 2006년이었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라도 본격적으로 좀 DNA 분석을 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용의자를 밝혀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DNA 분석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죠. DNA를 분석해낼 수 있는 장비의 업그레이드, 또 시약 상품성이 또 민감도가 예민해지고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또 감정인들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 DNA를 분석해낼 수 있는 스킬들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실험실에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A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으로 몇 년 전에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실험실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 감정물에서 지금 DNA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얼마 전에도 똑같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리라고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이게 이제 실험의 특성이고요.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었고요. 우리나라의 DNA법, DNA 신호확인 정보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발효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9차 사건에서 DNA를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서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이 사람의 DNA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2006년 즈음에 혹여 DNA를 분석해낸다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의자를 지목하는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유전자과 강필원 과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저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예. 예, 보건복지부가 내년 12월부터 담뱃값에 인쇄된 경고 그림 크기를 확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입법 예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어제 국내 한 온라인 흡연 동호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흡연자 84%가 별 효과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담뱃값 경고 그림 효과는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복지부가 이번에 그렇다면 뭘 어떻게 바꾼다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뱃값 경고 그림 제도가요,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이게 좀 징그럽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징그럽다고 생각되는 그림도 오래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작년에 한 번 그림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또 그림을 바꿀 예정인데 이때 그림 크기를 확 키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쪽 보시면 지금은 경고 그림과 문구를 합쳐서 담뱃값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2월부터는 그림을 확 키워서 75%,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를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겠다, 이럴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앞서 말했던 대로 한 흡연 동호회 조사에서 84%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자,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설문조사가 즉 흡연자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 결과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전문적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경고 그림의 효과를 따질 때는 두 가지 입장에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흡연자에게 미치는 효과, 그리고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피우던 사람을 안 피우게 만드는 것과 원래 안 피우던 사람을 계속 안 피우게 만드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흡연자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제 나온 흡연자 동호회 자체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정부는 조사 대상을 정해서요, 매년 국민들의 흡연 행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이 담뱃값 경고 그림 때문에 담배를 피우려다가 멈춘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흡연자 269명 중에서 78%가 없다,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 그림을 보고 멈춘 적 있다고 답한 비중은 20%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이것만 보면 경고 그림 때문에 흡연자들이 직접 담배를 끊게 되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들에게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총 3,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요, 성인의 80%가 넘게, 그리고 청소년의 77%가 경고 그림을 보고 나서 앞으로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 그림이 비흡연자, 특히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막는 효과가 있다는 건요, 이미 1990년대부터 연구로 입증이 됐습니다. 또 이런 까닭에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 경고 그림 표시를 비용 대비 효과적인 핵심 수단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WHO 홈페이지상에서 통계를 찾아보면 2018년 기준으로 현재 100개 나라가 경고 그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점점 많은 나라가 도입을 하고 있고, 또 도입을 하고 있는 나라도 점점 강화하고 있는 거겠죠. 네. 자,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담뱃값에 있는 디자인 자체를 다 없애버린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화면인데요. 담배 회사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멋진 문구를 쓰거나 또 화려한 색깔, 글씨체도 화려하게 하고 또 로고도 예쁘게 만들고 이런 디자인 요소를 쓰는데 이걸 다 없애고 색깔과 글씨체를 다 단순하게 통일을 해버린 겁니다. 예. 무광고 표준 담뱃값이라고 하는데 호주가 가장 먼저 그 방법을 만들어서 시행 중입니다. 바로 이게 호주의 그 담뱃값인데요. 이렇게 경고 그림이 대부분이 경고 그림으로 차여져 있고 또 경고 문구로 채워져 있고요.
담배 상표는 아래쪽에 작고 단순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두 줄이 바로 담배 상표입니다. 색깔도 어두침침합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따로 조사를 해서 가장 혐오감을 느낀다는 어두운 녹색으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현재 16개 나라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최초로 이 담배값을 사용하도록 바로 지난주 법을 발효했고 올 12월부터는 이런 무광고 표준 담배값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도 2022년에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더 강한 방식을 쓰면 쓸수록 예방뿐만 아니라 피우던 사람도 끊게 하는 효과도 더 커진다는 실증 연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동호회의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의견일 뿐이고 담배값 경고 그림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 세계적으로도 통용된다. 네. 이런 결론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박성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마음만 받겠다로 정했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얘기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모 병원의 VIP 병실에 있는데 네. 해당 병실의 입원비는 하루 327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 달에 어림잡아도 1억 원. 의사가 두세 달 정도 입원해야 된다고 했으니 예. 이를 감안하면 최대 3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전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기사가 떴군요. 네, 모금 네. 운동을 벌여야 되겠군요.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예. 실제 일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모금에 나설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뜻이라며 돈은 됐고 마음만 받겠다라고 네.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은 마음으로만 받겠다. 병원비 관련된 어떠한 모금이나 어떠한 좋은 뜻이지만은 중단해 주실 것을. 예. 직접 만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네. 유영아 변호사가 저 뜻을 조원진 대표에게 전달했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병원비가 뭐 두세 달이면 3억 정도인데 예. 꽤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낸다는 거죠? 일단 제가 그래서 우리 공화당 관계자에게 그럼 병원비는 어떻게 낸다는 거냐라고 예. 물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낼지 잘 알지 못한다고 했고요. 네. 유영아 변호사가 어떻게 대신 마련을 할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사재를 털어서 마련할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67억 원에 판 바 있습니다. 네, 네. 당시 이 자택은 공시지가가 27억 원이었는데요. 공시지가는 물론 좀 낮게 책정돼 있지만 40억 원 정도 실제 표시됐던 재산보다는 더 들어온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내용을 잠깐 보면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낼 벌금 등을 감안해서 약 58억 원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해놨습니다. 이게 벌금이 아니라 그때 예. 특활비 추징해야 되는 거를 예. 묶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추징금 보전 조치를 예. 한 내용입니다. 예. 지적이 맞습니다. 예. 추징금 보전 조치를 해놨는데 앞서 보면 삼성동 집만 67억 원에 팔았기 때문에 네. 58억 원 정도의 추징금 보전 조치를 해놨다면 돈이 좀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억 만약 정도는 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언급했듯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관련해서 이제 대법에서 파기환송은 됐지만 네. 2심에서 200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만약 이대로라면 병원비가 사재에서 나간다면 나중에 벌금 낼 사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벌금을 다 못 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노역하면서 일당에 따라서 벌금은 예. 벌금은 상쇄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벌금 노역이 3년까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 뭐 25년이죠. 아직 파기환송 남았지만 예. 25년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문제기는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는 신뢰받지 못하는 점점점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저희가 보도해 드렸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 한 말인데요. 앞서 리포트도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0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약간 농담으로 던진 건가요? 예, 지금 말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살짝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신뢰도가 좀 낮다. 특히 국회가 일을 안 해서 그러는데 물론 이제 한국당이 계속 파행시키고 있다는 것도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가 일 좀 하자. 일을 안 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할 수 있는 국회법을 만들자라는 회의였습니다. 네. 그런 회의 와중에 국회의원들 신뢰도가 낮는데 앞에 앉은 중진 의원들도 아마 신뢰를 못 받는 사람에 다 해당될 거다라고 네. 농담식으로 말을 건넨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쪽에서 이른바 공천 물갈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 조간에서는 현역 의원 최대 40명 교체를 추진한다. 엄청 많이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40명이면. 예, 물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 관계자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말은 좀씩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많이 바꾸겠다는 분위기고 특히 바꿀 때는 중진이 항상 1차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서 신뢰받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앞에 앉아있는 중진들은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농담이라고 웃어넘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좀 중진 의원들 몇몇한테 물어봤습니까? 예, 제가 물었는데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한 10명 모였는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랄지 송영길 의원 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진 의원에게 물으니까 정치 쇄신 요구, 뭐 좀 어렵게 말해서 쇄신 요구인데 쉽게 말하면 물갈입니다. 네. 누가 자유롭겠나? 다만 지역구 경쟁력 등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진들이 아무래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니 그냥 막 자르지는 않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65세가 넘고로 이거는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65세가 넘으면 이제 법적으로는 노인, 즉 어르신이 되는데요. 네. 한 한국당 의원이 65세가 넘으면 뭔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신상진 의원의 페이스북을 잠깐 보면 오늘 쓴 글인데요. 네. 사람이 65세가 넘고 가끔 언어 실수와 행동 장애나 또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 정신 건강을 의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네. 밑에 나왔던 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막무가내로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6입니다. 신 네. 의원은 어제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과 검진을 받아라. 이건 뭐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된 건데요. 네. 하고 막말을 해서 막말 논란이 일었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말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신 건강을 걱정해서 정중히 한 얘기다라는 설명 속에 저 얘기가 나왔는데 저 얘기를 하다 보니 65세 이상 어르신을 네. 다 비하하는 격이 됐다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뭐 60부터라는 요즘 말도 있는데 예. 65세 넘었다고 이상한 고집 부리면 검진 받으라는 건 좀 격이 낮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부적절해 보입니다. 예. 65이 넘어서 좀 이상한 행동을 네. 보이면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더 어린 나이에 이상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그쵸. 그래서 노인 폄훼라는 비판들이 일었고요. 이를 특히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요. 65세가 넘는 모든 국민은 일단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냐. 그리고 신상진 의원이 56년생으로 만 63세입니다. 특히 63세인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윤영찬 전 수석이 저렇게 얘기한 건 일단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윤영찬 전 수석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희망 총선 출마 지역으로 성남시 중원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중원의 현 국회의원이 앞서 얘기한 신상진 의원입니다. 네. 바로 타깃을 잡아서 공격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총선 전초전도 한 또 벌인 셈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예,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엔 안개가 많이 끼겠고 낮과 밤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일교차가 10도 안팎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